안녕하세요. 길잡이쌤입니다. 시사 시험 준비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장 섹션 6 감사 테스팅 및 샘플링 방법론을 다룹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은행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야 할 거래는 1억 건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3주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다 확인한다? 몇 년이 걸립니다. 비용도 막대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확인한다? 당연히 무리입니다. 몇 년이 걸리고 비용도 막대함. 맞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함.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샘플링을 사용합니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 기록을 뽑아서 그것만 테스트하고 모집단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일부 기록만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수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입니다. 국을 맛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비를 통째로 다 마시지 않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고 그것으로 전체의 맛을 판단합니다. 샘플링의 두 가지 접근법. 샘플링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적 샘플링입니다. 수학적 모델을 사용합니다. 결과가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샘플링 리스크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집단의 오류율이 3% 미만이라는 것을 95% 신뢰 수준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방어 가능한 진술입니다. 수학적 모델을 사용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낸다. 근거를 숫자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샘플링 리스크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통계적 샘플링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비통계적 샘플링입니다. 판단적 샘플링이라고도 부릅니다. 감사인의 경험과 전문가적 판단을 사용합니다. 무작위로 기록을 뽑는 것이 아니라 수상해 보이는 영역을 의도적으로 겨냥합니다. 감사인의 경험으로 의심스러운 영역을 겨냥한다. 어디를 볼지 감사인이 정합니다. 별칭은 판단적 샘플링. 두 이름을 모두 기억해 두세요. 둘 다 유효한 도구입니다. 선택 기준은 감사 목적입니다. 결과를 명확한 숫자로 방어해야 한다면 통계적 샘플링을 씁니다. 경험에서 나온 직감을 따라가야 한다면 비통계적 샘플링이 효과적입니다. 테스트 유형과 샘플링 방법의 대응. 여기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대응 관계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는가가 어떤 샘플링 방법을 쓸지를 결정합니다. 준거성 테스트, 즉 규칙을 지켰는가를 묻는 테스트는 속성 샘플링과 짝을 이룹니다. 속성 샘플링은 예 또는 아니오를 확인합니다.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는가? 비밀번호 변경이 로그에 남아 있는가? 이진적입니다. 규칙을 지켰거나 지키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실증 테스트, 즉 데이터가 정확한가를 묻는 테스트는 별량 샘플링과 짝을 이룹니다. 별량 샘플링은 금액과 수량을 확인합니다. 재고 총액은 얼마인가? 청구서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는 얼마나 큰가? 체크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테스트 유형이 사용할 샘플링 방법을 알려줍니다. 준거성은 속성과 실증은 별량과 짝을 이룹니다. 이 대응 관계를 확실히 외워두세요. 세 가지 특수 샘플링 기법. 속성과 별량 외에
특정 상황에 맞춰 쓰는 특수한 기법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탑앤고 샘플링입니다. 이것은 매우 깨끗한 환경, 즉 오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씁니다. 작은 샘플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20건입니다. 20건 모두 문제가 없으면 거기서 종료합니다. 감사 완료입니다. 만약 오류가 하나라도 나오면 샘플을 확대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발견 샘플링입니다. 이것은 부정조사용입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부정거래가 한 건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아마도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건을 발견한 순간 그냥 기록만 남기고 끝내지 않습니다. 전체 기록에 대한 전수조사로 전환합니다. 한 건이면 행동에 나서기에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층화 샘플링입니다. 데이터의 금액 편차가 클 때 사용합니다. 모집단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이 그룹을 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룹마다 다른 수준의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고위험, 고액 항목은 전부 조사합니다. 저위험, 소액 항목은 소량 샘플이면 충분합니다. 리스크가 실제로 있는 곳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샘플 크기는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그러면 몇 건을 샘플로 뽑을지는 어떻게 정할까요? 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올리거나 내리는 구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샘플 크기를 키우는 요인이 2가지 있습니다. 더 엄밀한 감사가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 수준이 높을 때입니다. 90%가 아니라 99%의 확신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신약의 임상시험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예상 이탈률이 높을 때입니다. 어떤 부서에 오류 이력이 많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실수가 잦기로 유명한 사람의 보고서를 대충 훑고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샘플 크기를 줄이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허용 이탈률이 높을 때입니다. 오류가 5%까지는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만큼 샘플이 적어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세요. 이 수치를 너무 높게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뢰 수준이 올라가거나 예상 오류가 늘어나면 샘플이 커집니다. 리스크 허용도가 커지면 샘플이 작아집니다. 이제 이번 섹션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인 샘플링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일부만 테스트하기 때문에 샘플이 실제와 다른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수용입니다. 감사인은 문제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실제 모집단은 오류투성이었던 경우입니다. 법정에 비유하면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풀어준 것입니다. 샘플이 우연히 깨끗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필 멀쩡한 기록만 뽑힌 것이죠. 실제 모집단은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인에게 가장 위험한 결과입니다. 오류가 발견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데 감사인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기각입니다. 샘플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경고를 울렸는데 모집단 전체는 사실 정상이었던 경우입니다. 하필 나쁜 기록만 뽑혔던 것입니다. 무죄인 사람을 의심한 셈입니다. 샘플은 문제 있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부 정상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낭비됩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최종 결론은 옳게 끝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수용보다는 훨씬 감내할 만합니다. 결론입니다. 잘못된 수용이 1순위로 피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진짜 오류를 놓치는 것이 문제 없는 것을 과하게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섹션 6을 정리하겠습니다. 샘플링은 일부를 테스트해서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대량 데이터를 다룰 때는 필수이고 실무 감사는 사실상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속성 샘플링은 준거성 테스트와 짝을 이룹니다. 예 또는 아니오를 확인합니다. 별량 샘플링은 실증 테스트와 짝을 이룹니다. 금액과 수량을 확인합니다. 부정조사에는 발견 샘플링을 씁니다. 단 1건이라도 발견된 순간 전수조사로 전환합니다. 샘플 크기는 신뢰 수준과 예상 오류율로 결정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올라가면 샘플이 커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리스크는 잘못된 수용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섹션 6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